김문수 후보와 60초 출마의 변순서 그 시간에 가장 가깝게 맞. 한동훈 후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목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모시고. 저도 한동훈 후보를 지목합니다. 예.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님보다 제가 모든 계층, 모든 연령, 경기도 전역에서 높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오늘 당을 보시는데요. 예. 안쪽거리면서 서로 토론해 봅시다. 후보님 깐죽거리십시오. 생각할지. 저는 안 그럴게요. 저는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이 계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 운영 잘못하고 나라 운영 잘못해가지고 계엄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탄핵 당하고 그러니까 그때 뽑았던 당원들이 기분 나쁘죠.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도 좀 정리해보고 다음 주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청한 장한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잠시 뒤에 오후 5시 40분에 이제 저희 여기 이곳 MBN에서 이제 국민의힘 2차 경선 4인 토론회가 좀 열립니다. 이제 이 토론회가 끝나면 이제 두 사람으로 뽑는 절차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오늘 MBN 이 경선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예.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도 있는 예. 그런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 후보가 아마 사활을 걸고 임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 특히나 맞수 토론에서 조금 미진하게 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만회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죠. 만회할 수 있는. 절치부심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되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혹시 회사 들어올 때 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 네 분의 지지자들이 막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회사 앞에. 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왜 방송국 앞에서 집회를 하나 그랬는데 모르셨군요. 네, 모르고 나왔다가 예. 지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서로 약간 후보만 외치는 게 아니라 또 예. 상대방 후보에 대한 야유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되겠구나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또 바깥 풍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 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을 최대한 모아야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해서 대선 본선 승리 그리고 나아가서 정권 재창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네 분의 후보들이 정말로 품격 있고 그리고 충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토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내부 분열을 걱정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당이 나중에 이거 끝나는 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뭐 쪼개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찬탄 반탄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을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예. 특히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당시에 감정이 상할 만한 정도의 그런 언쟁까지 토론회 과정에서 주고받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비춰보면은 어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토론 또 그 이전에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의 토론 예.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유권자로서는 약간의 흥미를 주는 정도이지 뭐 어떤 과열이나 그 이후의 분열을 우려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뭐 쪼개질 정도의 그럼요. 그런 분열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는 요 정도의 이제 어떤 신경전 내지는 원래 장이 서면 시끄러운 법입니다. 동의하세요? 예. 아름답게 포장해 주셨는데 예. 보는 사람이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같은 당 후보들이 맞아라고 할 정도로 아까 사실은 품격은 기대도 안 하고요. 정책과 비전은 안 보이고 진흙탕 견싸움도 이런 싸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보기에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할 정도로 이런 상호 비방전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과연 경선 끝나고 나서 이 당이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우려감마저 나타내는 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경선이 좀 진행된 거 아니냐는 평가가 예. 이거는 굳이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 패널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 또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오늘 MBN에서의 사자 토론은 좀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지난 정당 정책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말로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과 예.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책 비전을 중심으로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박창한 교수가 이렇게 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이 4인의 경선 토론을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어제 있었던 이제 마수 토론에서 이제 각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했던 말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잠깐 한번 어제 있었던 마수 토론에서 나왔던 거친 말들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그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개업의 가장 큰 원인은 당대표라는 사람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시비 걸고 깐죽대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어요? 제가 당대표였으면 그런 일 없습니다. 깐족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다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깐족된다는 말 쓰세요? 씁니다.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정이잖아요. 저는 후보님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면전에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요. 깐족대는 것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쓸게요. 네. 자,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깐족된다는 말 뜻을 모르고 지금 예? 그래 샀네. 자,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법카 기소 관련해서 꼭 이런 것도 기소해야 옳았냐. 많이 묵었다 아이가. 검사 200명 동원해서도 이재명이 못 잡았잖아요. 차 타고 다닐 때 뭐 기름값 이런 걸 기소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 카드 가지고 과일 사먹고 샴푸 사고 이런 정도는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건가요?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 좀 한 사람이. 조국 수홍이라는 말은 왜 하셨던 거예요? 조국을 수호해다.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가족 간에 그 그것도 있고. 눈물을 왜 다 홍 후보님은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만 흘리십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봐야 된다고 봐요. 찾아뵙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제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가 아닌지는 몇 년 됐잖아요.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검사 사칭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치상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 저는 어제 있었던 마수 토론에서 조금 거친 얘기를 저희가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정말 뭐 토론 내내 저렇게 거친 말만 오고 갔냐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런 부분들을 보고 박창한 교수는 좀 우려스럽다.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경선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 당이 쪼개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죠. 어제 그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예. 계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나온 분들의 토론에서는 예. 지난 3개월, 4개월간의 혼란에 대해서 그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 토론이 나와도 부족할 판에 예. 서로 뭐랄까요? 이 비난으로 시작해가지고 비난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물론 뭐 정책에 대한 얘기도 없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은 예. 뒤로 뒤처지고 상대 후보의 약점만 유난히 서로가 공격하는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이 지금은 여당이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여당 노릇을 해왔던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 정당은 지난 3년 동안의 혼란, 특히 지난 3, 4개월 동안의 혼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또 비전은 명확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준 듯해서 참 TV 토론이 과연 이런 막장 토론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좀 악평을 받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 거죠. 반론하시죠. 토론을 네 후보가 각각 1대1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다 뭉뚱그려서 논평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과거에 반대했던 후보가 둘,
찬성했던 후보가 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후보는 꾸준히 사과를 하고 있죠. 국민들께서 그렇게 안 왔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선명한 입장을 나름대로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한 카테고리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토론도 물론 3시간 가까운 긴 분량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다 보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두 후보가 훈훈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후보는 어쩌면 2명 다 혹은 2명 중에 적어도 1명은 결선 투표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그 결선 투표까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유화적이고 온건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슨 뭐 당이 깨진다 이런 것은 그야말로 민주당 쪽에서 하시는 말씀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스토론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마스토론할 상대를 이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좀 인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가장 위협적이라고 판단된 것인지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많이 지목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맞수 토론 형태에서요. 내가 누구를 지목을 할 때는 그 사람하고 토론을 해서 토론을 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 후보와 토론해서 내가 토론을 적어도 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즉 이겨야 된다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한동훈 후보는 3번,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2번, 홍준표 후보도 2번,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1번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목을 많이 받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후보들이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여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난 그 토론에서 이 상호 비방전이 심화된 배경이 뭐냐 하면 지난 사태, 그러니까 즉 탄핵에 대해서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윤 쪽이 더 책임이 있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한동훈 대표가 더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로 소위 찬탄과 반탄 간에 책임 떠넘기기의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가 비방으로 이제 더 격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상호 비방정에 빠져든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탄핵에 대해서 지금 당 내에서 여전히 탄핵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이 그 누구도 토론에서 우위를 잡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점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과연 이게 하나의 당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후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알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탈락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를 놓고 각 후보들 간의 생각이 조금씩 바뀐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옵니다. 앞서 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잠깐 그 얘기를 듣고 윤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정말 내 후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좀 다른지 그걸 잠깐 좀 정리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저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게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자, 송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이제 당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4강에 든 것 그리고 지금 이제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의 저 말, 당원들도 이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과는 떨어져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다수가 됐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은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엄의 바다, 계엄의 강을 건너는 과정이다. 그렇죠.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 있다. 그 바다를 완전히 건너갈지 아니면은 건너가다가 실패할지는 4월 29일 또는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안철수 후보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안 표결할 때 혼자 국회 본회의장에 외롭게 앉아 있었죠. 나중에 물론 김상욱 의원과 김혜지 의원이 와서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진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원들의 정서, 지지층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의 중론이, 당원들의 중론이 무게중심이 이제는 과거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옳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로 보여져요. 물론 선거 결과는 끝까지 나와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4월 29일 또는 5월 3일에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사이가 관계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렇다 쳐도 한동훈 후보도 탈당 얘기는 이제는 세게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본인의 선택에 맡겨둔다든지 아니면 좀 지켜보자라든지 약간 신중론으로 바뀐 건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저는 사랑한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당을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즉 자진해서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현재 어떤 가시적인 구체적인 정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평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위적으로 출당을 시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위를 역으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는 내가 의도하는 선한 목적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좌고우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과거로 보내고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출당시키기보다는 스스로 탈당하는 쪽이 낫다. 이게 속마음이란 진짜 속마음이란 뜻인가요? 그 속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 전 대통령께서 당을 사랑한다면 당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 당을 자유롭게 해준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은 출당이든 탈당이든 그것을 인위적으로 했을 때의 목적과 실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오늘 잠시돼 있을 우리 MBN 2차 경선 토론회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후보들 간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얘기를 우리가 못했어요.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만났는데 잠깐 그 모습 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지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군산까지 오셨네요.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저나 안철수 의원님 같이 이공계에 대해서 그래도 관련이나 또 이해가 있는 사람들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저 두 분의 모습을 보면 참 정치란 참 요상한 것이다. 적도 없고 동지도 없단 말이 늘 참 이게 정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톰과 제리 아니 그걸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의 그런 감정 표현과 대립을 했던 두 분이거든요. 그런데 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더니 두 분이 무슨 뭐 화해가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전혀 화해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같은 길을 걷지도 않을 텐데 딱 원포인트로 두 분이 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필요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서 맞상대로 누구도 잡아주지 않으니까 AI 시대에 맞는 후보라는 걸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고 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3후보로서의 존재감이 필요했던 이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게 참 이해관계 앞에서는 적도 동지도 없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참 신기한 뭐 따름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분만 이번 국민의힘 대선에 거론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도 지금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마음을 굳히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스토론에서도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의 출마 여부를 놓고 여러 후보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 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내란이자 윤석열을 부활시키려는 두 번째 친이 쿠데타의 다름 아닙니다. 한대행이 아직 어떤 의사표시도 없는데 민주당이 한대행을 지금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도 왜 민주당이 저럴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한덕수 아니라 뭐 김덕수라도 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 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덕수 대행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합쳐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그러니까 대행직 사임과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어때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이었다가 지금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기류로 완전히 바뀐 건가요? 4명의 경선 후보 누구나 다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 가장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덕수 대행 얘기를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반복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경선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게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위의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금 경선에 출마한 분들은 그저 이름을 알리거나 내가 한번 나와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되면은 당연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일 거고 그 전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또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예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네요. 근데 이 4강 이후에 이제 최종으로 가는 분들은 또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뭐 이런 식으로 룰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사임을 하고 30일 날 사임을 하고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와는 어떻게 단일화를 하게 되나요? 그 룰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주 전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스케줄상 상당히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는 결선 투표가 없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결선 투표가 있다면 5월 3일에 확정이 돼요. 그런데 공직자의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입니다. 만약에 후보가 확정되기 이전에, 즉 결선 투표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를 한다. 그것은 국민의힘의 잔치에 재를 뿌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에서 경선 후보와 원만하게 단일화를 한다. 또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과 어떤 라포를 형성한다. 쉽지 않은 일일 것이고요. 5월 3일에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 5월 3일이나 4일에 출마한다. 명분이 대단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과 5월 11일이에요. 그래서 구상으로는 어떤 플랜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게 작동하기에는 원만하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께서 여전히 심사숙고해야 될 만한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압도적으로 좀 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국민의힘 경선과는 다르게 조금 흥행이 덜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좀 있긴 합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호 3번 김동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도약과 과업을 실현할 준비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저는 개파도 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습니다.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영남민주당으로 지역주의의 벽을 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세 번의 민주정부 모두에 참여했습니다. 핀셋 개정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상법 개정 말고
소위 자본시장법만 개정해야 되는지 그것만으로 부족하지 않는지 제가 좀 걱정이 되던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그건 후보님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법 개정에 내용이 우리 참모들이 보니까 제가 직접 못 봤는데 그럼 뭐 좀 잘못된 것 그게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안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위 정치 보복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당했으니까 혹시 똑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가해를 했으니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예, 눈썰미 좋은 시청자분들은 금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넥타이 색깔이 달라요. 이재명 후보는 약간 이제 뭐라 해야 돼? 약간 자주색인가요? 예, 빨간색이 좀 들어간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그런 넥타이 색깔이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이제 파란색 전통의 이제 민주당 색깔인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자신은 중도 보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이념과 상관없이 기본 대선은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이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약간의 뭐 이념적인 후퇴나 원칙의 후퇴가 있더라도 어쨌든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대선을 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뭐 빨간색을 매든 아니면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든 어쨌든 이번 대선에서는 무조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빨간색이 아니라 뭐 더 빨간색을 매더라도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민주당 지지층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 정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 상상할 수 있는 소위 계엄 내란 지지 세력의 반동 이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내 경선에 신경 쓸 게 아니고 당원들에게 지금 신경 쓸 게 아니고 중도층 민심을 좀 가져오는 쪽에 그래서 넥타이 색깔도 저런 색깔로 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과 이렇게 좀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중도층 민심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좀 쏠려가고 있는 게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중도층 또는 선택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중도층 그리고 무당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중도 무당층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건너는데 4년이 걸렸던 탄핵의 강과 달리 넉 달 만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데 성공을 하면 그 6기에 이르는 국민의힘 후보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즉 어떻게 보면 계엄을 옹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동조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분들이 후보가 되는 걸 원할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으로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계엄에 반대했고 그 계엄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후보가 선출됐을 때는 본선 구도가 상당히 요동치고 남은 30일 동안 큰 바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계엄의 바다, 뭐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고 강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송 대변인께서 바다라고 쓰는 거는 그만큼 건너기 힘들다는 뜻인가요? 계엄의 바다는 12월 14일자 조선일보 일면 머릿기사 제목에 뽑혔던 워딩입니다. 그런데 그 취재를 했던 기자를 제가 아는데 그 워딩 자체가 저희 당 내의 보좌진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워딩이고요. 강보다는 바다가 더 넓고 건너기 힘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그런데 그것도 건너는 것은 결국에는 집단의 의지와 노력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는 또 하나의 진짜 건너야 될 강인지 바다인지 하여튼간 긴 뭐가 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오늘 전원합의체 회부되고 심리까지 열렸는데 대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지금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여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당시 이제 대법관으로 지낼 때 미스터 쓴소리 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목소리를 내온 분이다. 예, 김성수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대법원에서 이렇게 빨리 심리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 얘기를 저도 그 로스쿨 교수에게 들었거든요. 정말 이례적입니까? 이렇게 빠른 거는? 예,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진행 경과가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 상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이 상고한 측에서 상고 이유서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이제 기재하는 이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서가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답변서가 제출이 되고 이 답변서까지 다 이제 확인한 다음에 재판부에서 이 판단을 위해서 이제 합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데 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되는 것인데 전원 합의체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의기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 사건이 접수가 됐었고 그리고 4월 10일에 검찰에서 이제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답변서를 4월 21일에 제출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4월 22일에 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겠다라는 결정이 있었고 그날 오후에 첫 합의기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두 번째 기일이 다시 열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것 자체가 이 합의 기일 자체를 이렇게 신속하게 여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직선거법이 이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재판 속도, 심리 속도를 내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얘기도 타당한가요? 일리가 있나요? 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결국에는 각각의 법관이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인 것이지 이것이 대법원이라고 해서 하나의 동일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 빨리 진행을 한다고 해서 어떠한 결론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의 이 과거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도 7대5로 의견이 갈렸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절차의 진행을 빨리 하는 것이지 각각의 법관의 의견이 어떠한 결론을 두고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무죄가 나온다면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날개를 달겠지만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2심으로 내려가면 또 그건 역시 좀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러니까 대선 이후가 될 수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중도층으로부터? 이 대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고 기각이라고 해서 항소심이 지금 현재 무죄가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상고 기각이라는 것은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한 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기하는 경우, 결국에는 항소심의 판단에 있어서 이 법리의 오해라든지 어떠한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파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기를 하고 나서 환송, 그러니까 항소심 법원으로 다시 보내서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봐라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자판이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기 자판까지도 언급은 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파기 자판의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가 이 유무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파기 환송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유죄의 취지로 이제 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형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이냐면 이 공직선거법을 보면 18조 19조에 18조가 선거권 그리고 19조가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인데 이 19조에서 19조 1호를 보면 이 피선거권에 관해서 18조 1항 3호에 따르는 사람도 피선거권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 1항 3호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은 확정일로부터 5년, 그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이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은 피선거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출마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인데, 확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피선거권이 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출마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때 또 이제 헌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기각이 되면 뭐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이 되면 대선이 치러지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때까지 그러면 다시 항소심이 열려서 형을 확정할 수 있겠느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할 수 있느냐 또는 할 수 없느냐, 뭐 헌법 84조 얘기까지 나오고 복잡해져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도 대법원이 좀 결정을 하면서 좀 설명을 할까요? 대통령 현직 신분이면 이어도 재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파기환송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고 대법원으로 그럼 다시 한번 사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이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은 헌법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재에서 오히려 판단을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의 조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복잡한 이제 또 얘기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 변호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빨리 매듭 짓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줄이는 방법인가, 아니면은 정말 좀 그냥 좀 심사숙고해서 좀 천천히 가는 게 국가적, 사회적 또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어떤 혼란을 좀 줄여주는 건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빨리 해야죠. 당연히 빨리 우리 해야죠. 국민들께서 알고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큰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일단 지나치게 오래 걸렸어요. 1심이 무려 799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도 4개월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끝났어야 될 사건이에요. 그런데 1심의 판단과 2심의 판단이 다릅니다.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는 정말로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수인가, 아니면 부정 선수인가?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국민들께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전에 판결로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법원이 선거 전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각이 될 경우입니다. 기각이 되면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다,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정말로 파기환송이 된다면은, 그때는 아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된 경우, 예를 들어 이 피고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 이후에 재판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딸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국민 주권의 행사를 갖다가 개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는 그 어떤 모양으로도 혼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파기환송이 된다 할 경우에도 저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당선된다면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걸로 아마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동의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다시 다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을 수 있냐, 받지 않아야 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